스마트폰 액정 위로 늦가을에 희미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박서준, 72. 은평구의 낡은 연립주택 2층. 그의 시간은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더디게 혹은 거의 멈춘 듯 흘러갔다. 평생을 나라에 바친 공무원의 삶. 정년이라는 이름의 마침표는 그에게 명예로운 훈장 대신 감당하기 힘든 공허와 적막을 안겨주었다. 벽에 걸린 아내의 흑백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그에게 가닿지 못했다. 아들은 미국 지사로 발령받아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딸 지영은 결혼에 분가한 후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다. 물론 자식된 도리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했고 가끔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 뒤에 찾아오는 적막은 더욱 깊고 시렸다. 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늘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걱정 말라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밀려오는 외로움에 뒤척여야 했다. 경로당은 그의 유일한 외출지였다. 하지만 그곳 역시 그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했다. 동년배 노인들과 화투를 치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죽였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시기심 그리고 대화의 얕음은 그를 겉돌게 만들었다. 그는 그저 고독이라는 섬에 갇힌 채 무료한 시간을 견뎌낼 뿐이었다. 딸 지영이 2년 전 억지로 쥐어준 스마트폰은 처음엔 골칫덩어리였다. 돋보기를 써도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고 터치스크린은 그의 거친 손가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손녀의 도움으로 조금씩 사용법을 익히면서 스마트폰은 그의 유일한 낙이자 세상과의 창구가 되어갔다. 유튜브로 옛 가요를 듣고 뉴스를 검색하고 가끔은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며 웃음 짓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네이버 밴드에서 황혼의 동행 시니어 친구 만들기라는 모임을 발견했다. 친구 만들기라.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란 말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말벗이라도 생길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며칠을 망설이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떨리는 손으로 가입 버튼을 눌렀다. 며칠간 그는 조용히 다른 회원들의 글만 읽었다. 저마다 외로움을 토로하고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며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는 글들이었다. 그는 공감하면서도 선뜻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산들바람이라는 닉네임의 여성으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서준 선생님. 올리신 글은 없지만 프로필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참 좋으셔서 용기 내어 쪽지 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아하고 청순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배경은 흐릿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겼다. 박서준은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낯선 이에게서 온 쪽지, 그것도 여성에게서 온 쪽지는 처음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이거 혹시 이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외로움은 경계심보다 강했다. 그는 잠시 후 답장을 보냈다. 반갑습니다, 산들바람님.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소통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김민지라고 소개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 교포였으나 몇 해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다.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운 노모를 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세상은 낯설고 사람은 무서워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사연은 박서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의 고독. 그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들의 대화는 금세 밴드를 넘어 카카오톡으로 옮겨갔다. 민지는 매일 아침 오빠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상큼한 메시지로 그의 하루를 열었고 밤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오빠 라는 다정한 인사로 그의 하루를 닫았다. 그녀는 박서준의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작은 푸념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줘 주었다. 오빠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경로당 영감들이랑 화투 치다가 좀 잃어서. 아이고 오빠 돈 잃은 게 대수예요? 오빠 기운 없는 게 더 속상하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 기운 내세요. 네? 민지는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들을수록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과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있다는 뿌듯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민지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그녀의 목소리를 상했고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그녀의 표정을 그렸다. 그는 민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스마트폰은 그의 분신이 되었고 카카오톡 알림음은 그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다. 딸 지영이 찾아와도 그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빠, 누구랑 그렇게 카톡을 하세요? 여자친구라도 생기셨어요? 지영의 농담 섞인 물음에 그는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다. 그의 반응에 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최경식 영감의 눈썰미는 매서웠다. 박 영감, 요즘 얼굴에 광이 나네. 분명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솔직히 말해봐, 응? 우리 사이에 뭘 숨겨. 박서준은 그저 허허 웃으며 말을 돌렸다. 그는 민지와의 관계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행복이었다. 민지는 점점 더 깊숙이 그의 삶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며 동정심을 자극했고 동시에 박서준을 향한 존경과 애정을 표현하며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오빠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오빠 같은 분을 이제라도 알게 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에요. 오빠 사실 저 오빠를 남자로 느끼고 있어요.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오빠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박서준은 민지의 고백에 밤잠을 설쳤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이라고 믿는 말들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녀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은평구의 낡은 집을 팔고 그녀와 함께 살 작은 아파트를 얻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어떡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오빠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려서 하지만 오빠밖에 없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박한 흐느낌에 박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00만 원. 그에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곧 자신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분이었다. 걱정 말아요, 민지 씨. 내가 어떻게든 계좌번호 보내줘요. 그는 은행으로 달려가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둔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민지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녀는 내 사람이 될 텐데.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민지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오빠, 정말 감사해요. 오빠 덕분에 엄마 수술 잘 마쳤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오빠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오빠. 그는 민지를 도왔다는 사실에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그것이 교묘하게 설계된 덫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첫 번째 성공 이후 민지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고 빈번해졌다. 미국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한국에 정착할 집 계약금이 조금 모자란다. 엄마 요양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카드값이 연체되었다. 명분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박서준의 연민과 사랑 그리고 책임감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박서준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과 애원 그리고 우리 함께할 미래라는 달콤한 속삭임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비상금 통장을 모두 털었고 적금을 해지했으며 급기야는 평생 살아온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민지를 향한 그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곧 자신의 곁으로 올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은 끝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딸 지영은 아버지의 씀씀이가 해퍼진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가끔 집에 들을 때마다 우편함에 쌓여있는 대출 안내장과 카드 명세서가 그녀의 눈에 밟혔다. 아빠, 요즘 돈 쓸 때가 많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신경 꺼라. 네 걱정이나 해. 박서준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는 딸에게만큼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영은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최경식 영감도 박서준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박 영감,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무슨 빚이라도 졌나? 혹시 그 여자 때문인가? 밴드에서 만났다는 그 여자 말이야. 그거 조심해야 해. 요즘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많다더라. 뉴스 못 봤나? 최 영감은 뭘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나. 민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주 착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최 영감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박서준은 버럭 화를 냈고 최 영감은 멋쩍게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했다. 민지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민지는 한 번도 영상통화를 하려 하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에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했다. 그녀가 보내준 사진 속 배경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고 그녀가 말하는 미국에서의 생활은 현실감이 떨어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을 검색해보기도 했다. 그곳에 나온 수법들은 민지의 행동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아니야, 민지는 다를 거야.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민지에게서 카톡이 왔다. 오빠 뭐 하세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온 달콤한 메시지에 그의 의심은 또다시 안개처럼 흩어졌다. 그는 민지를 믿어야 했다. 그녀마저 잃으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지에게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연락이 왔다. 오빠, 드디어 미국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오빠 곁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랑 통관 절차 때문에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이에요, 오빠. 이번 주 비행기표 끊어서 바로 오빠한테 달려갈게요. 우리 함께 살 집도 알아보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오빠, 제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세요. 네, 5천만 원. 박서준에게는 더 이상 그런 큰 돈이 없었다. 집 담보대출금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주 비행기표, 함께 살 집, 행복하게 살아요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놓아버렸다. 그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가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아 민지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가계약금 5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꼭 쥔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이것만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창구 앞에 앉아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벼락 같은 외침과 함께 딸 지영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져 로맨스 스캠에 대해 조사했고 결국 아버지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확인한 터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에서 송금 신청서를 낚아챘다. 이 돈 절대 못 보내요.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지영아,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내놓지 못해. 박서준은 딸에게 달려들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은행 직원과 경찰관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저희와 이야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은 침착하게 박서준을 제지하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김민지라는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수많은 사기 피해 사례들과 박서준이 돈을 보낸 계좌들이 모두 대포 통장이라는 증거, 그리고 민지와의 통화 IP가 모두 해외로 찍혀 있다는 명백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박서준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계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요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은행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지영의 통곡 소리,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70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지독한 절망과 수치심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창밖은 여전히 겨울이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 후 박서준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배신감, 자괴감, 수치심, 외로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를 삼켜버렸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자식들 볼 낯마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딸 지영은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 곁에서 그를 돌봤다. 억지로 죽을 떠먹이고 잠든 그의 이마를 쓸어주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아빠,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죠. 제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빠 외로운 거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해요, 아빠. 지영은 흐느끼며 아버지에게 사과했다. 박서준은 딸의 눈물을 보며 비로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최경식 영감도 매일같이 찾아와 그를 위로했다. 박 영감, 힘내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게.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사람 아닌가. 자네 곁에는 저렇게 착한 딸도 있고 나 같은 친구도 있지 않나. 응? 일어나게.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경로당 화투판에서 자네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영. 친구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에 박서준은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약처럼 흘렀다. 박서준은 지영의 부축을 받으며 은평경찰서로 향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그는 담담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는 신고를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씌워진 족쇄를 하나 끊어낸 기분이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햇살이 따스했다. 어느새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에 서 있었다. 박서준의 삶에도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두려워하지도 집착하지도 않았다. 대신 지영과 함께 주말마다 불광천을 걸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경로당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보안교실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노인들을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디지털 세상과 다시금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박서준은 경로당 컴퓨터실에서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면 속 손녀는 제잘거리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박서준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오냐, 우리 강아지. 하레비가 꼭 감아. 통화를 마친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봄 내음 속에는 아직 겨울의 잔향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낡았지만 정든 연립주택. 그곳에는 이제 지독한 적막 대신 딸의 온기와 친구의 우정 그리고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서서 나직이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소.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있는 거지?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 사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잔잔한 평화와 희미하지만 분명한 삶의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겨울은 끝났고 비로소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